안녕하세요. 광노성입니다. 지난 5월 세미나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뉴 노멀 시대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과제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저출산, 저성장 뉴 노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금처럼 재정지원 일변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규제개혁, 인재양성, 생태계 전략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뉴 노멀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과연 뉴 노멀 시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우리 지금 출산율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0.92명입니다. 사상 최저치라고 얘기하는데요. OECD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꼴찌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총 부양비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웃 일본의 고령화를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성장, 저소득도 심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마다 그 장기 성장률이 1%씩 하락한다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더 심각한 거는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고 빈곤층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PPT를 보시면 GDP는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는데 중위소득 가구의 수입은 별로 늘지 않는 그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국내에 계시겠지만 일부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경제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하고 있고 이 침체는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런 경 다행인 것은 그나마 우리는 경제의 하강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요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몇 개월 전에 평가했었을 때도 마이너스 10% 역성장이 예상된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는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산 진단키트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했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진단키트를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요? 결국 과학기술이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백신이 나와야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는 어떤 변화를 맞고 있을까요? 신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BBIG 해가지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기업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산업 중심의 뉴욕 증권거래소보다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미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 소위 말하는 전고점을 돌파한 지 오래됐습니다. 신경제로 인해서 또 하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일자리에 큰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일자리가 줄어든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프로그래밍 같이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은 오히려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5년에서 10년은 당겨왔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여행도 하고 그렇게는 하겠지만 지금의 디지털 이 시스템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들이 지배적입니다. 또 하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글로벌 가치 사슬입니다. 요번에 코로나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그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도 심각했던 미중 간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데요. 요새는 니어쇼어링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갔던 기업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중국처럼 위험한 곳이 아닌 다른 우리나라와 우방인 국가들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멕시코로 가는 그런 경우를 말하거든요. 요새는 이 니어쇼링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 되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 커질 거고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도 더욱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경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회사들,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미국계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만으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되지는 않고요. 보통 우리가 데이터, 네트워크, AI라고 보통 핵심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인공지능 산업 AI의 핵심은 결국은 하드웨어 쪽에서 보면 CPU하고 GPU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 아니면 중앙 처리 장치 이거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미국이 그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AMD, 인텔, 엔비디아 이런 그 세 개 회사는 다 미국 회사고요. 유일하게 아닌 회사가 ARM이라고 있는데 지금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계 회사 엔비디아로 해서 인수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 정부가 최종 승인을 해야 되지만 승인하게 되면 역시 하드웨어도 미국이 다 잡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따라갔다고 봅니다. 물론 뭐 핵심적인 부분은 약하지만 일단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나갔던 중국 인재들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하나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큰 시장입니다. 시장이 크면 거기서 많은 데이터가 생산됩니다. 특히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입니다. 이 CPU, GPU 쪽은 한 20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저는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진다고 해서 예전에 뭐 우리 80년대 냉전 시대처럼 완전히 모든 것이 단절되는, 거래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핵심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CPU나 GPU나 이런 아니면 5G 통신 장비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 단절이 심화될 테고요. 일반적인 소비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또 펼치고 있을까요? 지난 7월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뉴딜 정책의 요소는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재정 투자를 통해서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민간의 혁신과 투자의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키워드는 맞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실 필요하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역시 디지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은 해야 되고요. 그린 뉴딜도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이 이거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방법론인데요. 구체적인 전략이 중요한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댐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모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걸 민간 보고 쓰라고 하는데 민간에서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데이터를 모을 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모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는 많지만 서로 연계는 안 되고 쓰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겠다고 해서 답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간 기업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하도록 지금 정부가 강제하고 있거든요.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이 그동안에 이 보조금을 많이 살포해가지고 자국 기업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이제 자국의 큰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원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았는데 중국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상당히 밀려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태양광을 강화하겠다? 그럼 과연 그 수혜는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중국에게 갈 겁니다. 차라리 이번 그 정부 정책에서 우리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으면 오히려 나았을 겁니다.
제도 개선이나 이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 보니까 한국판 뉴딜에 대한 모든 관심은 이 뉴딜 펀드에 맞춰져 있습니다. 요새 뭐 주식도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 이 뉴딜 펀드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펀드 투자를 권장했는데 나중에 손실이 나면 어떡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걱정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계 증권회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가 돼버렸다. 어떻게 정부가 그걸 나서서 펀드를 판매를 하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개혁, 우수인력 확보, 생태계 전략 수립 이 세 가지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개혁, 이건 뭐 역대 정부마다 항상 강조를 했고 이번 정부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개인정보 규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디지털 혁명이고 여기선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거의 핵심은 개인정보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초에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신용정보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연 이게 법이 개정 전하고 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그 화평법, 화관법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이 부분하고 지금 같은 맥으로 가고 있는데요. 유럽 쪽이 규제가 좋다라고 해서 유럽 쪽 규제를 따라했습니다. 유럽 쪽 규제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따라했는데 그거를 소화는 제대로 못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계 회사들조차도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차라리 유럽 쪽처럼 그냥 해라. 오히려 더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화평법, 화원법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개인정보보호법도 그 트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는 여전히 갈라파고스 규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의료 규제 쪽도 심각합니다. 이 원격 의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나오면서 상당히 부각이 됐잖아요. 특히 이게 이제 그 고령층 어르신들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코로나 감염될지 모른다고 해서 병원을 못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격 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당초 얘기를 했다가 이해관계단체들이 반발하니까 결국은 중단돼서 요새는 뭐 별 이야기조차 없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유일하게 사전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신의료기술 평가가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오면 우리나라만 사전에 그 승인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뭐 개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 뉴딜도 사실 그 상당히 규제 측면에서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금 수소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과연 우리 기업에게 도움이 될까? 오히려 이게 짐이 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소경제에서 중심이 현대차인데 사실 이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수소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차가 중요합니다. 당초에는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전기차가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수소차는 이 가격 경쟁력에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부 트럭 정도나 되지 대중화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벤츠는 아예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전기차에서는 경쟁 상대가 뭐 요새 테슬라만이 되니까 테슬라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의 경쟁 상대는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기차에 사실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수소 경제를 요번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수소차 쪽으로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그린 뉴딜의 주요 수단은 사실 원자력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은 그린 뉴딜에 반대되는 개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원자력 발전이 역시 그린 뉴딜의 중요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하면 석탄 발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CO2 생산량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EU 차원에서 합의된 결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고요. 현 정부가 지금 역감 추진하고 있는 게 규제 샌드박스인데 규제 샌드박스도 보면 작은 것들은 좀 개선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 큰 것들은 별로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인데 보통 우리가 이게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채택은 됐는데 지금 1년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해당 기업들은 일정 돈도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은 괜히 했다라고 하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수인력 확보인데요. 우수인력 확보는 당연히 중요하죠. 이 4차 산업혁명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쪽은 사람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을 기피하고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이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대학 입학 가능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력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증강 가상현실 인력인데 이쪽의 인력들이 보통 한 2,000에서 한 7,000명 정도씩 이렇게 부족합니다. 보통 뭐 2,000명에서 7,000명이면 별로 많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는 정말 핵심 인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부족하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요새 미국 쪽에서 이제 이것을 많이 끌다 보니까 상당히 그 역량이 좋은 분들은 다 해외로 나갑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해외로 인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해외 취업이 60%나 증가했다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우수 인재가 해외로 나가는 거를 갖다 무슨 법으로 막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국내에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하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민 오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생태계 전략이 이제 세 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청년들은 지금 글로벌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재들이 와서 여기서 근무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한 기술은 독일 쪽에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또 국내에서 만들었던 그 원격 수업 시스템, 수학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이거를 갖다 글로벌로 키우겠다고 해서 실리콘밸리로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간에 이런 장벽이 있지 않거든요. 국내에서 창업한 이 화장품 관련 기업인 미미박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시작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그 포탈을 통해서 이 분위기 그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시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대만으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은 지금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는 여전히 갈라파고스 정책, 여전히가 아니죠. 오히려 현 정부에서는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한 정부는 없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갈라파고스 정책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타다는 중단됐고 지금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독일 자본이 인수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 승인을 내주질 않습니다. 공정위에서 지금 그거를 갖다가 그 승인해줘야 되는 시한을 지나서 지금 그 결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야 우리 기업을 해외에서 인수한다고 하는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 기업 중에 네이버라고 있죠. 네이버는 일본에 가서 라인이라고 하는 걸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은 지금 손정희 회장이 하고 있는 야후 재판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지금 이미 이 생태계 자체는 이렇게 국가 간의 그 경계를 넘어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 기업이 또 그 해외 자본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거는 무조건 지키고 외국에 가서는 우리가 다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글로벌 생태계에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요.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이런 인터넷 기업들도 있고요. 쿠팡같이 온라인 쇼핑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뭐 이런 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 보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기업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지금 일본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이 콘텐츠가 지금 동남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 글로벌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진단키트로 해서 좀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2부 리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리그는 유럽의 8개국,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요 정도가 1부 리그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2부 리그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가 그 지금 개인의 역량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시장 진출이 늦었기 때문에 이미 생태계를 갖다가 이들 국가들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계획을 짜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바이오 정책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번에 진단키트 했으니까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개발해도 그 글로벌적으로 나가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런 쪽에서 경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럼 이런 거를 감안해서 생태계 전략을 짜야 됩니다. 아마 오늘 이 과학기술 정책이다라고 제목이 나가니까 혹시 어떤 기술이 좀 각광받을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부가 세세하게 뭐 어떤 기술을 밀어야 된다, 무슨 새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 기술을 밀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고요. 정부가 큰 방향과 생태계 전략, 그리고 이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기업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거시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